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모처럼 속보성 내용이 전해졌는데 내용 자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정말 뭔가가 마무리되려고 이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공세를 리플 측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SEC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7월 2일자 현지 시간으로 따끈따끈하죠. 바이낸스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SEC의 제소는 기각돼야 한다. 아예 기각. 우리의 입장을 잘 받아들여 주세요가 아니라 기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조금 톤을 높여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을 꽤나 선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사건이 뭐였냐?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봤던 내용인데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아주 흥미로운 판결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토큰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 이 초기 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시작됐다라고 해서 계속 증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멋지죠? BNB 2차 시장 판매를 투자 계약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사실상 초기 1차 기관들 대상 판매 물량일 때는 증권 투자 계약일 수 있지만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이 아니다. 초기에 증권으로 시작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증권이 되는 건 아니다. BNB 역시 2차 시장 판매 물량 이거를 투자 계약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BNB를 XRP로 바꾸면 이게 딱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난해 7월 벌써 1년 지났네요. 지난해 7월에 리플 소송 약식 재판 판결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과 거의 똑같다. 사실상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주장과 결이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는 뉴욕주 지방법원이 아니라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멘트가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토레스 판사와 똑같은 주장을 펼친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의 어떤 이런 판결을 인용을 하면서 소송 자체를 기각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톤의 주장을 이번에 법원에다가 던진 거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멘트가. 기술의 특성과 플랫폼의 상호 의존성에만 기반한 것이라면 이것만으로 BNB 2차 시장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간주할 수 없다. SEC가 주장하는 이론이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단일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멘트를 완전하게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겐슬러가 아무리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를 강력하게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오히려 전혀 그런 거를 기준성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물론 아직 법원별로 이 증권성,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해서는 특히 XRP 증권성에 대해서는 판결이 살짝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관적으로 이번에 컬럼비아 지방법원과 앞서 뉴욕 지방법원에서 XRP 2차 시장 판매, BNB 2차 시장 판매 그걸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톤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플 투자자 집단 소송 판결이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리플이 대부분의 혐의를 벗긴 했지만 XRP가 증권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 판결문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 이게 참 모호하다. 그러니까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어떤 것들이 증권인지 그 기준, 그 법적 틀, 잣대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지금 세팅이 돼 있지 않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모호한 지금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한번 끝까지 한번 뭔가가 갔다 와야지 이게 세팅이 되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엄청 빡세게 일을 해서 기준, 법안을 만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면 이번에 SEC의 제소에 대해서 기각을 시켜달라는 요청, 굉장히 강력한 요청을 법원에 한 그 배경, 무엇보다 이 사법부의 스탠스 전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는 미국 연방 규제 기관에 대한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톤의 잇따른 판결들, 여러 가지 판결들이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리플이 아예 초강수를 두는 선택을 하면서 지금 법원에서 사실상 한두 달 안에 리플 소송과 관련된 명령, 판결이 지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멘트, 주장을 이번에 한 것은 이런 대법원의 스탠스 전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 대법원에서 최근에 이 쉐브론 독트린을 무효화시켰다. 이것도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1980년대 당시에 법원이 법률 언어가 모호한 경우에 규제기관의 결정과 전문 지식을 존중해야 한다라면서 연방 규제기관의 법률 해석 권한을 부여를 했던 겁니다. 이른바 쉐브론 독트린 또는 쉐브론 디펜스라고 불렀던 그런 게 이번에 뒤집힌 거예요. 기관은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쉐브론 독트린은 40년 동안 적용돼 왔다. 법원은 법령이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기관의 법률 해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기관이 뭔 소리를 하든 우린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지. 왜냐? 걔들은 법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지금 SEC로 바꾸면은 리플 소송이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고, 이거를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바보도 아니고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기관의 규제 역량을 제한하고 있구나. 그렇게 사법부의 스탠스가 전환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지금 찬스로 삼아서 이번에 리플이 강수를 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쉐브론 독트린 판례가 뒤집힌 게 물론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결은 아니지만 연방 규제 당국의 권한을 대폭 억제한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특히 무엇보다 리플의 기소 근거가 100년 전 오렌지 농장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을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그래서 결국 변화는 불가피하다 라는 시작 지점이 어디서 시작된가, 이걸 바라보면 미국 대법원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중간에 제 발음이 새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감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쉐브론 독트린 판례가 뒤집힌 것,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SEC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연방법원에서 배심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SEC는 사기 혐의 처벌을 다루기 위해서 연방법원 대신에 행정법 판사가 주재하는 내부 절차를 활용해 왔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도입이 됐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서 SEC는 자체 판단이 아닌 연방법원 판단에 의존을 이제 해야 합니다. SEC의 집행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행정판사가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법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연방법원에 와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부 절차를 통한 집행 규제 방식, 이건 역시 역사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게리 겐슬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집행을 통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게, SEC가 소송을 일단 기소만 하면 암호화폐 기업, 스타트업 작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하나 보내버리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삥 뜯기 위해서, 내지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아예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체를 지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역시는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판례들을 놓고 지금 뒤집어버리는, 연방기관의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판례들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어디서? 미국 대법원에서.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던 건데, 저는 가장 섹시했던 게 뎁트박스 사건이 아니었나. 유타주 법원에서 나왔던 거죠.
SEC가 제소 과정에서 공소권을 남용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권한 남용에서 이 새끼들 180만 달러 손해배상 지급해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게 된 이런 상황. 물론 리플 소송이 뎁트박스 사건처럼 기각이 되거나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라는 구분점, 그 기준점이 지금 형성된 상태에서 약식재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는 여기서 더 리플에 우호적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덜 우호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미국 정치권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아니 암호화폐 반대하면 막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선거에서 돈도 안 들어와. 암호화폐 지지한다고 그러면 돈도 막 들어와. 그걸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물이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정치권의 어떤 지형 변화, 플러스 미국 대법원, 이 사법부의 굉장히 친화적인 스탠스, 특히 암호화폐 진영의 친화적인 스탠스, 이것뿐만 아니고 규제 기관의 막무가내 규제에 대한 규제권 제한, 이런 것들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뎁트박스 사건처럼 리플 소송 과정에서 SEC가 권한을 남용했다. 이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라. 이런 막 어마어마한 수준의 판결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약식재판 수준으로만 정리가 된다라면 특히 SEC가 기존의 20억 달러에서 1억 달러 수준의 그런 확 낮춤 벌금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함께 다 고려를 한다라면 이전과는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게리 겐슬러는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이제 못하고 집에 갈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전과는 다르다. 특히 2020년 12월 20일 SEC가 미친 척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위원장은 다음날 토끼고 뭐 그런 희한한 상황에서 제기된 어떤 정치적인 사건 성격 이런 것들이 강조됐을 때와는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이 제기된 상황. 흥미롭죠? 이 와중에 XRP ETP가 스웨덴 나스닥 스톡홀름에 상장이 됐습니다. 티커 VIR XRP, 버춘 XRP죠. 수수료가 1.49%래요. 개인도 기관도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커스터디 거래 제공업체는 코인베이스. 아무튼 코인베이스는 뒤에서 웃고 있어요. ETP나 ETF 이슈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유럽에서는 ETP 형식으로 미리 다 상장돼 있었다더라. 과연 이건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되게 재밌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이슈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XRP 역시 미국에서도 현물 ETF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해시덱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 ETF를 승인해 달라고 SEC에 신청서를 냈거든요. 인덱스를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대부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요 9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투자 ETF라고 이름을 지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는 메이저 알트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XRP, 카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폴리곤, 유니스와 폴카닷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죠. 쓸데없는 잡코인 투자하지 말고 이런 것들 바라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고 솔라나는 현물 ETF 신청서가 지금 제출된 상태이고 그러면 다음은 XRP인가? 카르다노 에이단가? 체인링크 아발란체? 폴리곤? 폴카닷? 되게 흥미롭죠. 그래서 이거는 답변서가 내년 3월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 이후에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가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될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최악의 어떤 규제 환경에 있어서는 그건 다 경험했다, 지나갔다
이 또한 지나가리는 역시 이번에도 옳았다. 뭐 그렇게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든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규제 스탠스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멘트도 날렸던데 뭐 일단 트럼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뭐 그거는 지금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내년 3월 이전에 해시덱스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게 현물 ETF로 이 해시덱스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된다라면 여기에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개별 현물 ETF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게 실제로 승인될지, 언제 승인될지, 여기에 담긴 애들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XRP 시세 여전히 0.5달러 아래에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세는 좀 아쉽다. 다크 디펜더 XRP 맥시멀리스트죠. 일간 차트인데 1차 녹색 저항 라인 지금 깼다. 깨고 지지까지 받았어. 그래서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0.49달러 이후에 0.528달러까지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캡틴 5빅은 XRP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25%의 강세 랠리가 유망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RP 맥시가 아니라 일반 암호화폐 분석가 트레이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어요. 지금 하락 수혜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RSI는 강세 다이버전스, MACD도 강세 크로스오버, 삼박자가 떨어지네, 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원하게 일단은 최소한 1달러 위로 내지는 1달러 근처까지는 좀 나아가 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 이렇게 많은 호재들을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리또 속일 것인가, 아니면 이번엔 진짜 2017년에서 2018년에 보여줬던 그런 어마어마한 65,000% 랠리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인가, 여러 가지 참 기대 포인트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기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XRP 홀더분들 정말 많은 마음고생들 하고 계실 텐데, 이 답답함과 어떤 기대감이 공존한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소송과 관련해서 주변 상황이 일단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